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이렇게 좋은 기분은 금방 사라지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라던 승진을 했을 때, 아니면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짜릿한 행복감, 혹시 이게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그쵸. 새 채를 뽑았을 때 그 설렘도 그렇고,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황홀한 식사를 했을 때도 그 강렬했던 감정이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희미해지곤 합니다. 네, 맞아요. 꼭 손에 쥔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그런 느낌. 왜 그럴까요, 정말? 바로 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행복은 왜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꽤 다양합니다. 최신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고요. 뇌과학적인 설명,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수십 년간 추적한 그런 놀라운 장기 연구까지. 행복의 본질, 그리고 그 유통기한, 이런 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행복감이 금세 익숙해지는지, 그리고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우리 뇌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는 이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특정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행복감이라고 느끼는 상태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초 중 하나죠. 아, 그 보상회로.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뇌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적응 기계라는 겁니다. 적응이요? 네. 처음에는 아주 강렬했던 자극도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 뇌는 이걸 이거 새롭지 않네? 이거 그냥 일상적인 거네. 이렇게 분류하고 반응 강도를 확 줄여버려요. 약간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에너지 절약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자극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현상을 쾌락 적응, hedonic adap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적응. 네. 근데 더 직관적인 비유로는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이라는 표현이 훨씬 유명하죠. 쾌락의 쳇바퀴. 그거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쳇바퀴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맞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결국에는 원래의 감정 상태,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기준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처음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일들도 어느새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경험.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다들 있죠. 이거 관련해서 아주 극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랑 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같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이 두 그룹의 행복 수준을 장기간 추적해서 비교한 연구죠. 네. 결과가 어땠나요? 초기에는 당연히 차이가 엄청 났겠죠. 네, 당연히 처음에는 두 그룹의 행복 수준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요? 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죠. 하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장기적인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길게 보면 행복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약간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우리 인간이 삶의 변화에 얼마나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존재인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적응력? 네. 뇌는 안정성을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이 적응력은 긍정적인 사건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왜 외부적인 성취나 소유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가져도 금방 익숙해지고. 맞아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죠. 거기다가 사회적 비교,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나 또 점점 높아지는 기대치 같은 인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그 심리까지 더해지니까 쳇바퀴는 더 빨리 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쳇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행복 설정값, 해피니스 셋 포인트 이론. 이게 뭐죠? 약간 개인마다 행복의 온도 조절 장치가 미리 세팅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타고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본적인 행복 수준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는 개념이에요. 기준선이요? 네, 여러 연구, 특히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개인 간의 행복 수준 차이 중에 상당 부분, 한 35%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50%요? 절반이나요? 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더 부정적인 쪽으로 그 기준선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절반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니 이것도 꽤 놀라운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럼 나머지 50%는 뭘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00%로 봤을 때 유전적 설정값이 50%라면 우리가 보통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결혼 여부, 건강 상태 같은 거요. 이런 삶의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그 환경적 요인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요,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0%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막 추구하는 부, 명예, 안정적인 생활 같은 것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고작 10%라고요? 와, 이건 진짜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10%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유전적 요인 50%랑 생각보다 영향력이 작은 환경적 요인 10%를 빼고 나면 나머지 40%가 남잖아요. 네, 40%. 이 40%가 바로 의도적인 활동, intentional activities의 영역입니다. 의도적인 활동? 네,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며 무엇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복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0%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상당히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자 희망인 거죠. 40%의 가능성.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요. 우리가 뭐 환경 탓, 아니면 뭐 타고난 성격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40%, 의도적인 활동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건 뭘까요? 아, 여기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연구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연구인데요. 무려 80년 가까이 수백 명의 남성들, 처음에는 하버드 졸업생 그룹하고 보스턴 빈민가출신 그룹으로 시작했죠. 삶을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추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분석한 정말 전례 없는 연구입니다. 저도 그 연구 얘기 들어봤어요. 원래는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고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나 명예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관계의 질, quality of relationships였습니다. 관계의 질이요? 네. 개인이 가진 부, 사회적 성공, IQ, 심지어 유전자보다도요, 중년 시기, 예를 들어 50세 때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80세 때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녕, 그리고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다는 겁니다. 와, 50세 때의 관계 만족도가 80세 건강을 예측하는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정확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데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뇌까지도요. 네. 심지어 자주 다투더라도 정말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는 기억력 감퇴까지 막아주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와, 반대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전 책임자였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딱 요약했듯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은 관계였다는 거죠. 관계. 여기서 핵심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 당신께서도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SNS 친구가 수천 명인 것보다 진짜 힘들 때 속마음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 아니면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는 가족이나 공동체, 이런 깊은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스트레스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또 삶의 의미나 소속감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행복 기준선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의도적인 활동 40%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관계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그렇다면 관계 외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쾌락의 쳇바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쳇바퀴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 잠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이 궁금합니다. 네, 여러 긍정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감사한 일을 한 3가지씩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감사, 그래티튜드.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거든요. 아, 감사일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경험을 의식적으로 음미하고 즐기는 세이버링, 우리말로 하면 음미하기인데요. 이것도 쾌락 적응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음미하기.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명상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 연습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의미와 몰입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 아시죠? 네, 플로우. 네, 자신의 능력하고 과제의 난이도가 딱 적절히 맞아떨어지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 이건 그 자체로 깊은 만족감을 주거든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지여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나 관대함 역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우리 자신의 행복감을 더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아요. 아, 맞아요. 자신을 위해 돈을 썼을 때보다 남을 위해 돈을 썼을 때 더 행복했다는 연구. 그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타인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길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또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을 찾게 해주고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는 몸과 환경을 돌보는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웰빙에도 필수적이죠. 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역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120분 이상 자연과 접촉하는 것이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 120분. 일주일에 2시간이네요. 이렇게 보니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게 꼭 막 거창한 목표 달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군요. 감사하기, 음미하기, 남 돕기, 걷기, 자연 느끼기. 어쩌면 정말 일상 속에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그 40%를 채워가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쾌락 적응의 속도를 늦추고 긍정적인 감정의 샘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쾌락 적응 방지, 헤도닉 애댑테이션 프리벤션, HAP 모델에서도 강조하듯이 새롭고 의미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또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것만 성취하면 저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할 텐데 하고 미래의 행복을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경향이요. 이걸 정서 예측 오류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정서 예측 오류. 우리는 미래의 어떤 특정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감정의 강도나 그 지속 기간을 예측하는데 생각보다 서툴러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긍정적인 사건이 줄 행복은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이 줄 불행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막상 원하던 걸 얻었을 때 생각보다 덤덤하거나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인가 싶은 거죠. 그럼 이 예측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대를 하지 말라기보다는요. 특정 결과에 대한 행복 기대치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대신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 또 앞서 이야기 나눈 다양한 의도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관계 맺기, 감사하기, 몰입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에는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 행복은 왜 오래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 즉 쾌락 적응 때문이고, 둘째, 어느 정도 타고난 행복 기준선, 행복 설정값이 존재하며, 셋째,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종종 잘못 예측하기 때문, 정서 예측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당신을 좌절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행복이라는 게 어떤 단 하나의 사건이나 소유물에 딱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며 또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행복은 뭐랄까 꽉 거머쥐는 결과가 아니라 경험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어쩌면 행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 금방 사라진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사라졌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하루 당신의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행복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든지 누군가의 미소, 창밖의 풍경 같은 것들을 한번 발견하고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에 꾸준히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행복의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당신만의 길을 걷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찰나의 강렬한 기쁨만을 좇는 대신에요. 당신의 삶에 더 깊은 연결감과 지속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번 주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의도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